당신, 그동안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뭐?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완전히 우리 집이 된다고 글도 올렸더라? 당신 내 SNS 몰래 봤어요? 뭘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어요? 그런 말도 못해요? 스트레스 풀려고 한 소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젯밤에 엄마가 아파서 우리 집 앞까지 왔었다는데 전화랑 문자 싹 다 무시했다면서? 내가 집에 없을 때 오셨나 보죠.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밖에서 다 들었대. TV 보면서 웃는 소리. 네가 갑자기 애들 조용히 시키는 것까지. 어머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요? 근데 어머님도 웃기네. 빈말로 자주 오라 했다고 진짜 오시는 건 또 뭐예요? 당신도 불편해하면서 이제 와서 효자인 척 연기하지 마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제가 5억이 넘는 돈으로 사준 집에서 살고 있는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저도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빨리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 심지어 제가 빨리 죽었으면 한다는 마음까지. 이런 상황에 처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제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작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정순, 올해 74입니다. 30년 넘게 식당 일을 했습니다. 작은 분식집부터 시작해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한식당까지 운영했죠. 손님들은 제 음식이 엄마 손맛이 난다고 했지만 정작 제 아들 민수는 그 맛을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사가 바빠 아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죠. 민수가 결혼하면 최고의 선물을 해주자고. 민수가 40이 되던 해 지연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식당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면서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지연이는 항상 저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이 드레스 어떠세요? 어머님이 골라주는 걸로 입고 싶어요. 결혼식 날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5억 3천만 원. 식당 일로 모은 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애들 신혼집을 계약했죠. 어머님, 이게 무슨... 지연이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민수도 놀란 눈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엄만 노후에 어쩌시려고요? 괜찮아.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그때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사셔도 돼요.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자는 제안은 몇 개월 후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신혼이니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저는 작은 월세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 텅 빈 집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엄마, 이제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하고 지연이도 좋대요. 그때부터 저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아들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전날 미리 연락하고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지연이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손주들도 저를 보면 반가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준 옷 입었어요. 예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이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애들 학원 데려가야 해서 좀 바빠요. 어머님, 오늘은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오세요.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손수 반찬을 준비하고 손주들 간식도 사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나 용돈도 제가 보태주곤 했습니다. 애들 학원비 많이 들 텐데 내가 조금 보태줄게. 어머님, 저희가 벌어서 키울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느 날 민수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해. 오늘 저녁에 갈게.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갈게. 네, 엄마, 감사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미역국을 끓여 아들 집을 찾았지만 문을 연 민수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지연이가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때 안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오셨어. 지연이가 화려한 외출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애들 아빠 생일인데 미안해요.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저는 분명 어제 연락했을 때 지연이가 약속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미역국만 두고 갈게.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하고 전날 연락하고 필요한 것들도 모두 챙겨갔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저 가족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미역국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찾아뵐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 아들 가족이 온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약속대로 주말마다 아들 집을 찾았지만 지연이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려고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못 오시게 좀 해봐. 자주 오란다고 진짜 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 사줄 땐 함께 살아도 좋다고 하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배신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주말 오후에만 잠깐 가기로 했고 미리 연락할 때도 지연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내일 오후에 잠깐 들러도 될까? 민수가 좋아하는 소고기 할인하는데 사다 줄게. 다음 날 장을 보고 민수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전날에도 확인 전화를 했고 지연이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라고 했습니다. 벨을 누르고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나야. 어머님, 저희 지금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래? 어제는 괜찮다고 했잖아. 그럼 이것만 두고 갈게. 문 좀 열어줄래? 잠시 침묵 후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지금 당장 나가야 해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제 손에는 민수가 좋아하는 한우 갈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인하는 날에 맞춰 일부러 샀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상할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그럼 이것만 받고 가.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야. 어머님, 죄송해요. 그냥 갖고 가세요.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손주들이 보고 싶어 아들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연락했고 지연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지만 지연이의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애미야, 애들은 어디 있니? 학원 갔어요. 둘 다 주말인데? 네, 학원 특강이 있어서요. 안으로 들어서자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을 보니 민수와 손주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 너희 학원 안 갔어?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학원? 오늘 학원 가는 날 아닌데? 지연이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방에 들어가서 놀아. 할머니랑 나중에 얘기하자.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지연이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다음 주에 특강인가?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대신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냉장고 좀 작아서요. 다 못 넣을 것 같은데? 냉장고를 보니 절반도 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공간이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고 문이 닫히자 문 너머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 갔어? 응, 방금 나갔어. 휴, 다음부턴 좀 일찍 보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주일 후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가 좋아하는 회를 사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는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민수는? 민수 좋아하는 회 사왔어. 오빠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어요. 지연이는 마지못해 회를 받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손주들과 놀고 있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나? 너희 집이야. 내가 좋아하는 회 사왔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며? 엄마, 저 회사에 있는데요. 지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연이가 또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가는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니 지연이가 쓰레기통에 제가 사온 회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이게 냄새가 이상해서. 방금 산 건데 냄새가 이상해? 네, 상한 것 같아서요. 다가가 보니 포장을 뜯지도 않은 회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포장도 안 뜯었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았니? 그때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지연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왔어? 어머님이 회사 오셨는데 상해서 버렸어. 아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하다가 지연이가 인터넷에 올린 충격적인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짜증남. 요양원 보내야 하나? 남편은 이해 못하고 오늘도 시어머니 오심. 5억짜리 집 사줬다고 평생 노예 삼으려나 봄. 언제까지 이러실지. 마지막 글에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답이에요. 그 밑에 며느리의 댓글은 충격이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완전히 우리 집이 될 텐데. 그 마지막 댓글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단지 가족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저를 불청객이라 불렀습니다. 그것도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열흘 정도는 민수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의 SNS에서만 아들의 근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조용해짐. 이제 시어머니 정신 차리신 듯? 안 오시니 너무 좋다. 자유다. 그 글과 댓글들을 보며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던가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밤새 비가 내렸고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아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약을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았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밤 10시쯤 더 이상 혼자 있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119를 부를까 생각했지만 아들 집이 가까워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 집에 가는 중이에요.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몸이 약해 손가락에 힘을 주기도 힘들었지만 누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을 때 집안에서는 분명히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으로 민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많이 아파. 지금 너희 집 앞이야. 문 좀 열어줘.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 다 들려. 할머니 또 왔어. 이어서 손주 현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맨날 아픈 척하고 오시는 거야. 조용히 해. 충격적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찾아왔는데 아픈 척한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현관에 서 있던 나를 발견한 옆집 아주머니가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고 의사는 고열로 인한 탈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쓰러졌을 수도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상태로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아침에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왜 어젯밤에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구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어젯밤 그녀가 했던 말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진작 말씀하시지. 전화하셨으면 바로 달려갔을 텐데.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어젯밤에 내가 너희 집에 갔었어. 초인종도 누르고 전화도 했어. 지연이의 표정이 굳었고 민수도 어색해졌습니다. 아, 그게 저희가 일찍 자서 못 들었나 봐요. 그래? 웃음소리랑 TV 소리가 들리던데? 지연이는 말을 더듬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늦은 시간에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하잖아요. 애들도 있고. 당황해서 아픈 사람을 문 앞에 세워두는 거야?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엄마 말이 사실이야? 그날 오후 민수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동안 너희한테 부담 줬니? 아니에요. 엄마, 저희한테 항상 잘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연이는 엄마가 오는 게 그렇게 싫은 거니?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지연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나 봐요. 엄마 탓은 아니에요. 정말? SNS에는 다르게 쓰여 있던데.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SNS요? 지연이가 SNS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거 봤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이의 행동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였을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등기부등본을 찾아보니 아직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주 장정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직 이 집은 내 집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더 이상 애들에게 기대지 않을 거야. 큰 변화를 가져올 결정적인 사건은 제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지연이의 SNS만 가끔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데이트,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주말. 그런 글들 사이에 이런 글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스트레스에서 드디어 해방. 요즘 연락도 안 오심.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혼자 보낼 생각이었는데 생일 전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생신이시죠? 저희가 찾아뵐게요. 그래? 너희 바쁘지 않아? 아니에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엄마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해갈게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아들이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오후 1시쯤 갈게요. 지연이랑 애들 다 같이요. 생일 당일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미역국도 끓여 놓았습니다. 오후 1시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민수 혼자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혼자 왔어? 네, 지연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요. 애들도 데리고 있어야 해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민수는 작은 케이크와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케이크를 자르고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역시 엄마 미역국이 최고예요. 지연이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수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보고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이 많이 오네? 아, 회사에서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카톡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여보, 빨리 와. 레스토랑 자리 놓칠 것 같아. 애들도 배고프대. 프로필 사진에는 지연이와 손주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이가 아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민수는 핸드폰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봐. 와줘서 고마웠어. 아들을 배웅하며 미소 지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생일에 내 아들이 나를 속이고 가족과 레스토랑에 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상품권이 들어있었고 뒤에는 어머님 사랑해요. 지연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직접 준비한 것처럼 꾸민 거란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소유주 장정순. 아직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사준 집이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에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가는 제 모습과 제 생일에는 레스토랑에 가는 며느리의 모습이 대비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 할 때야.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주소를 알려드리자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아, 그 아파트요? 요즘 그 단지 시세 많이 올랐는데 운이 좋으시네요. 5억 3천에 사셨다면 지금은 7억대 초반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만에 2억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최근에 그 단지 동일 평수가 7억 2천에 거래됐어요.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을 마치고 매물 등록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현재 제 아들 가족이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집 내놓은 거 아직 모릅니다. 내일 제가 먼저 가서 이야기할 테니 오후 2시쯤 와주시겠어요? 중개인이 떠난 후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내일 잠깐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갑자기요? 무슨 얘긴데요? 가서 얘기할게. 너랑 지연이 둘 다 들었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연이가 문을 열었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싹싹하고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어제 생신 잘 보내셨어요? 마치 어제 아팠다는 거짓말을 한 적 없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수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보여줄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갑자기 등기부등본은 왜요? 내가 이 집을 매물로 내놨어. 오늘 오후에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올 거야.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의 표정이 굳었고 특히 지연이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못 믿겠지만 사실이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너희한테 증여한 적 없어.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쌓인 일들이 많았어. 나 많이 참았다. 이때 지연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저희가 5년째 살고 있는데. 맞아. 5년 동안 너희가 살았지. 하지만 그동안 관리비랑 세금 한 번이라도 냈니?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너희가 편하게 살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나도 가족으로서 대접받길 바랬어. 지연이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투를 바꿨습니다. 눈가에는 눈물까지 고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지연아, 내가 아플 때 문 앞에 세워두고 내 생일에 레스토랑 가면서 아프다고 거짓말했던 것, 내가 사준 음식 일부러 버렸던 것 다 기억나? 지연이의 표정이 굳었고 눈가의 눈물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와서 설명하면 뭐가 달라지니? 인터넷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요양원 보내야 한다.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 집이 될 텐데 이런 글 올렸잖아.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글을 올렸다고? 지연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쓴 거지.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오늘 오후 2시에 부동산 중개인이 올 거야. 집이 팔리면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지연이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물과 애원은 사라지고 분노와 적대감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이럴 수 없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우리가 5년 동안 살았으니 점유권이 있어요. 소송할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점유권, 너희가 관리비나 세금 낸 기록이 있나? 계약서는? 없지? 그냥 내가 무상으로 빌려준 거야.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미안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지연이는 민수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보, 왜 사과해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집 사주셨다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단지 바랐던 것은 가족으로서의 존중과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노예처럼 대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장정수님 계신가요? 부동산인데요. 지연이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집은 내놓은 거 아니에요. 돌아가 주세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누가 집주인인가요? 중개인이 당황해 물었습니다. 제가 집주인입니다. 장정순이고요. 어제 집 내놓은 사람입니다.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렸고 중개인은 확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장정수님이 소유주이시네요. 구매 희망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자 중개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끼리 합의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방문할까요? 혹시 잠시 뒤로 연기해 주시겠어요? 가족 간에 할 이야기가 좀 남아서요. 사람들이 나간 후 민수가 다시 사과했지만 지연이가 말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냥 증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동안 효도 못 해드려서 미안해요. 집값이 올라서라는 말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연이의 진심은 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7억 원대로 오른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지연아, 내 진심이 보여서 고맙다. 집값이 오른 건 맞아. 5억 3천에 사줬는데 지금은 7억 2천까지 갈 것 같더라. 지연이의 눈이 반짝였고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 최종 결정을 말할게. 이 집은 매각할 거야. 하지만 너희한테 시간을 줄게. 2달 안에 다른 집을 구해. 이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줄 테니 그걸로 새 출발하렴.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2천만 원이요? 7억짜리 집 빼앗고 겨우 2천이요? 소송하겠습니다. 소송은 내 자유야. 하지만 법적으로 이 집은 내 소유야. 너희는 5년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살았어. 가스비, 세금, 관리비까지 내가 다 냈지. 그것만 해도 3천은 넘을 거야. 민수가 지연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수야, 엄만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찾아야 할 것 같아.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응,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집은 팔 거고 너희는 새 출발을 해. 집을 나서는 순간 지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가족을 잃는 아픔은 있었지만 내 인생을 되찾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집 팔고 난 이후 저는 제 삶에 큰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멀리 한강이 보이는 작은 빌라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겠네요. 새 집을 계약하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집을 고른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약속대로 민수에게 이사 비용 2천만 원을 보냈고 민수는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왔지만 지연이는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은 버리고 모든 것을 제 취향대로 새로 골랐습니다. 창문을 열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의 넋을 잃고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이사 일주일 후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라인댄스, 노래교실, 요리 클래스까지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정수님, 노래 솜씨가 아주 좋으시네요. 노래교실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인댄스 수업에서는 또래 여성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들 내외랑 살다 따로 나왔어요. 처음엔 외롭더니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김영자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클래스가 끝나고 새 친구들과 카페에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정순 씨, 이번 주말에 같이 뮤지컬 보러 갈래요? 망설임 없이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아들 집에 가야 해서라며 거절했을 텐데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새 집에 이사했어요. 작긴 하지만 괜찮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전보다 밝았습니다. 애들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만나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잘 지내. 문화센터에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어. 정말요?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민수는 이제야 제 힘들었던 시간을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너희는 앞으로 잘 살아. 그것만 바란다. 통화 후 저는 손주들을 위한 소액 적금을 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사랑이야. 너희가 커서 필요할 때 도움이 되길.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점 더 활기찬 생활을 즐겼습니다. 노래교실 발표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라인댄스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가끔 손주들과 함께 저를 찾아왔고 지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삶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여기 집이 더 예뻐요. 창문으로 강이 보여요. 1년 후 영자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정순 씨, 후회 안 해요? 그렇게 큰 아파트 팔고 여기 사는 거?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인생을 사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맞아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나이 들수록 깨닫게 돼요. 그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제 행복을 그들에게 의존했고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영자 씨,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갈래요? 좋아요. 정순 씨랑 같이 가면 더 재밌겠네요. 그렇게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을 거의 해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그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집을 팔아버린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저는 74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에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